내가 메시아니까 날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부터 사람들이 분열이 됩니다. 메시아를 안 따르는 사람 방만이에요.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들 뭐예요? 그게 요새 용어로 빠예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한반도의 분단 상황이 한국의 민주주의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나, 이걸 가지고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 드리고자 하는 거의 가장 큰 초점은요, 한반도에서 분단 체제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게 지금 남북한 간의 물리적 분단보다 훨씬 더 큰 것이 정신적 분단이었고요. 이 정신적 분단이 남북한 간에만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한국 사회에도 나타나고 있고, 이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민사회 내에서의 정신적 분단이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지금은 별로 그렇게 안 커 보이지만 사실상 굉장히 큰 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내용으로 강의를 드리려 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이 분단 체제, 그리고 이 분단 체제 속에서 한국 사회가 받는 영향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 거냐 하는 건데요. 일단 그 부분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분단 체제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이런 얘기들은 참 많이 해요. 지금까지 정치가들이 분단 체제를 악용을 해서 자기한테 유리한 선거 환경, 정치 환경을 조성을 해왔고, 때로는 지금은 좀 먼 옛날의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독재를 옹호하거나 또는 독재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분단 체제라는 것이 지니는 일면들, 다시 말해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라는 걸 굉장히 악용을 해왔다.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과장을 해왔다. 지금 이런 정도는 일반적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면 이런 거죠. 철저하게 정치 지도자들 위주로 분단 체제를 악용을 해왔고, 그리고 일반적인 시민사회라든가 이런 일반인들은 철저하게 가해자라는 입장에서 접근을 해왔는데요. 이게 한번 의문을 가져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 개개인도 과연 일방적인 이런 분단 체제에서 분단 체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거에 대한 피해자이기만 했을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 가장 큰 의문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게 낯설지 않은 사전이에요. 이게 작년에 한국 사회에서 일어났던 현상들이에요. 저는 정치적으로 어느 쪽이 더 올바른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어느 쪽의 주장이 더 타당하느냐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현상들에서 나타난 서로 다른 양측의 현상에서 나타난 것들이 굉장히 좁혀지기가 힘든 괴리감을 서로 간에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사진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분들이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 섞일 수 있을까? 이게 바로 한국에서 분단의 현실이고요. 이건 단순히 위정자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고 있는 여러분들 마음속의 벽입니다. 자,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흔히 아마 이 사건이 어떤 분을 정치적으로 임명하느냐 아니냐를 놓고 벌어진 사건이에요. 근데 그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그런 일이 한국 사회에서 있은 이후에 지금 정확하게 한 6, 7개월 요새 또 어떤 사회단체의 활동 내용에 대해서 이것이 맞느냐 틀리냐 여러 가지가 있죠. 재미있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자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어떤 분이 가지고 있는 흠결, 그렇다라고 해서 그분이 절대적으로 모든 거에 대해서 결격 사유를 가졌다는 분은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공직을 맡거나 책임 있는 자리를 맡게 이런 흠결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는 말이 있어요. 아니요, 우리가 잘하는 말이죠. 그 사람 알고 보면
좋은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말이죠, 모든 면에서 알고 봐도 나쁜 순도 100%의 악당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애니메이션이나 다른 데서 보면 대마왕 정도가 그런 인물에 해당하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알고 보면 좋은 사람이에요. 다만 어떤 특정한 판단을 할 때 그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결격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나쁜 사람이 나오는 거죠. 한쪽은요, 무조건 그 사람을 악마화하려고 하고, 한쪽은 계속 그 사람은 알고 보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둘 다 왜곡된 이미지들을 확대 재생산해내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요, 옛날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요즘은 아마 개인 인권보호 이런 것 때문에 가족들 인터뷰 안 할 거예요. 제가 청년기 아니면은 한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요, 사회적으로 크게 물의를 일으킨, 보다 직설적으로 강력 사건들이에요. 그러면 꼭 언론들이 주범들의 가족들을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면 주로 주범들의 어머니들, 가족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얘는 굉장히 사실 착한 애였는데 친구들을 만나서 잘못 만나가지고 그렇게 됐다. 어떻게 보면 자기 아들이 가장 나쁜 친구일 수가 있는데 말이죠. 이건 내로남불이라고 요새 할 거예요. 이런 것들 자체가 어떤 걸까요? 내 편은 옳고 상대편의 입장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심리들, 이것이 계속 알고 보면 좋은 사람론을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감정적으로 쏠리는 건요. 그런데 이런 감정 쏠림의 현상들이 객관적인 판단 능력하고 우리의 지성을 갉아먹게 되고요, 그 지성을 갉아먹는 현상이 결국 올바른 민주주의 사회를, 민주주의 체제를 이끌어나기 위한 우리의 판단 능력 자체도 갉아먹을 수가 있다는 게 사태의 심각성이에요. 이 사회, 이런 현상은요, 정치인들만이 만든 게 아니에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이거예요. 분단 체제가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을 딱 얘기하려면 교과서적으로 나옵니다. 자, 반공 이데올로기가 고착화됐다. 그리고 진보적 담론을 만드는데 굉장히 이거를, 자, 땡땡땡 세 글자 있죠? 영어로 the red. 예? 무슨 갱의 논쟁. 그리고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국가안보 경험이 굉장히 오래됐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국가안보가 아니라 정권안보를 사실상 국가안보로 포장하는, 아마 이 정도가 과거에 그 부정적인 유산에서 오는 분단체제가 우리한테 미친 영향, 그리고 우리가 입은 피해를 주로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이 정도일까를 한번 봅시다. 자, 인민이란 단어가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이 인민이란 단어를 꽤 잘된 영어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인민이라는 것이 people이라는 영어 단어의 이 번역 형태예요. 그런데 이게 왜 절묘하냐면요, people이라는 거는 일단 정치적 인간을 얘기할 때도 people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선거권을 가진 사람들, 아니면 특정 사회 변혁의 단계에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정치적 단위로서의 인간, 그게 사람 인자 아니에요. 그게 민자 아니에요. 민자, 바로 시민사회 할 때 그 민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 또 인이라는 게 있죠. 동시에 people은요, 자연 그대로의 생명체로서의 인간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인민이라는 번역이라는 건 굉장히 적절한 단어 번역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저는 가끔 강의할 때 쓰는데, 그러면 자꾸 생소하게 봐요. 자, 우리 인민이라는 단어 왜 안 쓸까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북한에서 인민 잘 쓰니까, 이거 괜히 우리가 쓰면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두 번째, 과거의 추억을 회고해 보면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불리는 국민학교 시절에 동요도 그렇고 동시도 그렇고 이 동무라는 말 나왔어요. 대표적인 게 어깨동무, 내동무라는 거 있었잖아요. 근데 이 말, 그리고 옛날에 친구 생각 또는 사우라고 불리는 노래를 보면 백합 같은 내동무야라는 가사가 나와요.
근데 요즘 세대에 아마 이 동물한 표현 거의 안 쓸 거예요. 그죠? 왜? 북한에서 쓰잖아요. 러시아어로 뜨르고는요, 이게 바로 친구예요. 근데 이 북한에서 쓰는 동물은요, 러시아어로는 다와렛이라 그래요. 영어로 comrade.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지를 같이 하는 그 친구를 얘기하는데, 이게 또 북한에 와서는 높은 사람 얘기할 때는 동지라고 쓰고, 좀 자기랑 동년배, 동지급이거나 밑을 얘기할 때 동물이라는 호칭을 쓰는데, 왜 굳이 이걸 동물하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아마 마치 친구와 같은 서로 그 긴밀한 결속을 지닌다라고 생각을 해서 북한에서 처음에 사회주의 정권을 세운 사람들이 다와렛이를 동물하고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친구라고 불리는, 친구를 의미하는 동물하는 단어도 쓰이지 않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진보적이고 가장 전위적인 정당이라고 해도 이런 그 명칭의 정당명 노동은 쓰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혹시 조선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 정당명에 조선 들어가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정당명에 혁명 들어가는 거 옛날에 가끔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정당명에 투쟁, 특히 원내진 안 들어가죠. 이런 단어들 자체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기 검열이에요. 이거 왠지 쓰면 아니지 않을까? 이거 쓰면 친북적으로 읽히지 않을까?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서도 북한과 같은 것은 왠지 어색해. 왠지 달라. 이런 마음의 벽을 긋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반공 이데올로기 때문에만 생긴 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오히려 그 살벌하던 1970년대에 여전히 쓰였던 동물하는 말들이 8, 90년대가 가면서 점점 세대가 지나면서 없어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결국은 초기에 그런 감정, 그런 현상을 촉발했던 거는 정치 지도자일지도 몰라도요, 이걸 계속 확대 재생산하면서 나눈 거는 시민사회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분단체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영향을 우리 사회에 미쳐왔습니다. 결국은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사회에서 서로를 극단적으로 싫어할 때 얘기하는 보수적인 분들을 진보적인 분들의 시각에서 보수적인 분들을 볼 때 네 글자예요. 이건 땡땡땡땡. 수로 시작해서 통으로 끝나는 말이고요. 반대로 보수적인 분들이 진보적인 분들을 극단적으로 비하할 때 부르는 말이 빨땡이잖아요. 양측에서 결과적으로 분단체제 속에서 쟤네들은 배제돼야 될 우리의 적이야라는 명칭을 사용을 할 때 이런 용어들이 동원이 됐고요. 다시 말해서 한쪽은 항상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보에서 보수들을 공격을 할 때는 니네는 결과적으로 안보를 악용해서 독재체제의 형성과 독재체제 유지에 기여한 역사의 퇴행자들 아니야,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고요. 보수에서 진보를 공격을 할 때는 결과적으로 니네 아무리 말을 돌려쳐도 종북 아니냐. 결국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분단체제라는 걸 반대 세력을 공격하는 논리로 활용해 먹어요. 이게 선거 때 가장 고질적으로 잘 나타나고요. 색깔 논쟁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선거 때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요즘은 애들끼리도, 저도 지금 이제 벌써 대학교 갈 연령의 애들인데 애들끼리도 벌써 서로 이런 단어들을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안보 중심적인 사고방식의 형성이라든가, 또 결과적으로 이런 분단체제에서 시민사회가 이런 행태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한반도 정치가 주변국의 국제정치에 예속이 돼버리는 거예요. 조금 표현이 어렵죠?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가령 예를 들면 중국이나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하고 얘기할 때 중국 카드를 활용하거나 중국하고 얘기할 때 미국 카드를 활용을 한다 그러지만 그렇게 원활하지 못해요. 근데 중국 어떻게 합니까? 우리한테 얘기할 때 북한 카드 굉장히 적절하게 활용하죠. 미국도 요새 잘하고 있는데, 자, 트럼프가 진짜 김정은 위원장하고 친구라서
우리 친구야 그랬겠어요? 재미있는 게요. 이게 방위비 분담 같은 비용 분담일 때 이런 얘기 더 자주 해요. 자기 대안 많다는 얘기거든요. 주변국들은요, 남북한을 자유롭게 양축하도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분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하질 못해요. 왜? 사회적으로 단일하지는 않겠지만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조정된 여론이 형성되질 않거든요. 제가 아까 집권자들이 일방적으로 이 문제의 가해자인 것만은 아니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결과적으로 독재를 위해서 분단체제라는 걸 활용을 했지만은요, 체제 수호의 논리를 적용하다 보니까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이율배반적이지 않으려면 계속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경로 종속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떤 시기에는 남북한 간의 협력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도 굉장히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논리를 뛰어넘을 수 없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한국은 사실은 이런 현상이 민주화 이후에는 상당히 줄어들긴 했는데 북한의 경우에 선명하게 나타나요. 결국 80년대, 90년대 북한이 과거에 유럽이나 러시아, 소련이라 그러죠. 지금은 러시아가 됐고, 그 당시 중국마저도 개혁 개방을 할 때 이 시기를 가장 놓쳤던 가장 큰 이유가 뭐겠어요? 이 시기에 이미 그때 남북 기본합의서 맺고 개혁 개방 선택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특히 지도자가 바뀌었을 때 94년에 김일성이 죽었잖아요. 근데 이때 북한이 택한 게 뭐예요? 오히려 선군 정치, 과거 태행적인 방식을 택했단 말이에요. 이건 거꾸로 그 앞에 있는 북한의 김일성 가계의 가장 큰 정통성 중에 하나가 조선반도에서 미완의 혁명이에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굉장히 큰 정통성의 근원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오히려 개혁 개방을 하고 남북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이익에 훨씬 더 부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타나는 게 결국은 선군 정치였습니다. 이게 한번 역사적으로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보면은요, 굉장히 재미있는 측면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분단이라는 게 3번에 걸쳐서 3단계에 걸쳐서 일어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1945년에 일본 식민지 시대에서, 그러니까 일본이 8월 15일 날 무조건 항복을 하잖아요. 근데 이 직후에 뭐가 그어집니까? 소련군과 미군의 진출 한계선, 사실은 38도 선이라는 건요, 진출 한계선이에요. 소련군은 이 선 밑으로 내려오지 말고, 또 미군은 이 선 이상으로 올라가지 말자는 일종의 타협선인데요. 이때 1차적으로 물리적 분단이 일어나요. 그 이후에 미소공동위원회라든가 여러분들이 옛날에 역사 시간에 배운 거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단일 정부를 한번 한반도에 수립해보자는 노력이었잖아요. 이게 무위로 끝나면서 1945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 1948년 9월 9일 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가 각기 생겨나죠. 이러면서 법적 분단이 일어나는데요. 이 상황 내에서 결과적으로 분단의 가장 유리한 방향에 오히려 분단 체제를 선호한 쪽들이 그거는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북한, 남북한 모두가 그런 인물들을 중심으로 정권이 만들어졌어요. 정부가 수립됐단 말이에요. 일단 한국이 굉장히 그 당시에 해방 직후에 정치 구도가 다단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이미 한반도를 기점으로 시작된 냉전에서 미 군정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한반도의 완전한 통일보다는 일단 확실하게 한반도 이남에 교두보를 확립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아시아 지역에 1949년에 중국이 공산화가 됐고 이미 45년, 46년 어간되면 장제스의国民党이 국민당이 상당 부분 대륙에서 밀리고 있던 시절이었어요. 일종의 한국에서의 방파제를 마련하자라는 미국의 계산. 결국은 신탁 통치가 안 되면 남한 정부 단독 수립 쪽으로 갔거든요.
당시에 국내에 있던 여러 정치 세력들, 건준 세력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국내파 공산당 세력도 있었고, 여러 가지 세력이 있었지만, 이런 미 군정의 의도를 가장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은 결과적으로 임정 세력도 아니었고, 건준 세력도 아니었고, 이승만과 한민당 세력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냉전의 당시의 국제 정치를 가장 잘 파악을 했던 거죠. 이 세력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북한이요. 북한은 뭔가 좀 달랐을 것 같죠? 그런 얘기들 하면 다를 게 없었어요. 해방이 된 다음에 특히 탈냉전 시대에 소련의 여러 외교 문서들이 기밀 해제가 됩니다. 이게 기밀 해제되는 과정이 참 재미있는데요. 일단은 당시에 구소련이 붕괴가 되고, 그리고 급격하게 어떤 자본주의화가 일어나면서 구소련의 공산당 간부 출신들이, 물론 젊은 친구들은, 이게 지금 오늘날 러시아의 재벌이 된 올리가르키들이에요. 과거에 공산주의 청년 세력들. 그런데 좀 나이를 먹었던 기존 파워 엘리트들은 새로운 체제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게요? 자기 가지고 있는 문서 서방에 파는 겁니다. 이때 나왔던 것들을 보면 결과적으로 이미 1945년도에 소련이 받았던 건 한반도 이북의 소비에트화였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위성국가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가장 잘 부합하는 세력이 여러 인물을 물색을 해봤겠죠. 했더니 공산주의 활동 경력상 북만주에서 공산주의 활동을 하다가 동북 항일연군 예하에서 했죠. 그러다가 결국 관동군이 토벌을 시작하니까 연해주에 오케안스카야로 도망을 갔던 김일성과 그 동료들, 이른바 얘기하는 갑산파예요. 갑산파가 가장 유망한 자기들의 목표를 시켜줄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갑산파만 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빨치산 투쟁은 잘하는데 국가 건설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누구를 활용을 했냐? 인종적으로는, 다시 말해서 민족적 특성으로는 한국인이지만 이미 소련 땅에서 태어나고 교육받고 자란 사람들, 이 꺼레이스키들이죠. 소련에서 교육받고 자라는 지식인 출신들을 딸려보냈어요. 이것이 바로 소련파라고 했고요. 자, 공산주의 운동 세력이 굉장히 다양했기 때문에 북만주에서 공산주의 운동을 하다가 중국 공산당 지도부와 아주 끈끈한 이 협력 관계를 맺었던 세력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예난장전까지 같이 했을 정도로. 바로 연안파 공산당이 있었고요. 네 번째, 그럼 국내에 제가 그랬잖아요. 자생주의 공산 세력이 있었다니까요. 사회주의 세력들. 그분들이 있었고, 마지막에 고당 조만식 선생을 비롯한 우파의 민족주의 세력들. 이 다양한 파벌 내에서 나름대로 경력이 일천했던 김일성 자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뭔가의 새로운 슬로건을 내걸었어야 되거든요. 그래도 소련 군정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차근차근 제거를 했어요. 제일 먼저 제거한 게 어느 거겠어요? 흔히 얘기하는 게 조만식 선생이 얘기하는데, 북한 정치사 보면은요, 보통 우리가 사회에서 경쟁자들 제거할 때 가장 먼저 제거하는 건요, 자기랑 반대되는 그 경쟁자 아니에요. 자기랑 컨셉이 비슷한 친구. 근데 컨셉이 오히려 자기보다 더 뛰어난 친구들을 먼저 제거합니다. 그럼 누구 제거하겠어요? 국내파 공산당 먼저 없어요. 그런 다음에 고당 조만식 선생 집어넣습니다. 자,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연안파 공산당하고, 그 다음에 소련파는 자기 도와주겠다고 대립하기는 하지만 소련 군정이 딸려보낸 인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칠 수가 없어요. 세 개로 정리를 해놨더니 46년에 말이죠. 박헌영의 남로당 계열이 다시 북한으로 월북을 해와요. 세력이 또 하나 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결국은 국내의 다양한 정치적 세력들에 대해서 김일성이 얘기했던 게 뭐예요? 조선반도에는 미완의 혁명이 있다예요.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38도선 이북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사회주의 국가가 생기면서 사회주의가 완성이 됐지만
여전히 한반도 이남에는 이게 친일 세력들 그리고 자본주의의 매판 세력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혁명을 김일성을 중심으로 단일 대우를 형성을 해 돌파해야 된다는 게 미완의 혁명론이에요. 굉장히 비슷한 듯, 굉장히 다른 듯 비슷한 게요. 이승만도 얘기하는 게 지금 우선 중요한 건 한반도의 통일보다는 반공을 우선으로 해서 한반도 이남에 제대로 된 반공정부를 수립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던 이승만이나 조선반도에는 미완의 혁명이 있기 때문에 나를 중심으로 단결해야 하는 김일성이나 굉장히 비슷한 접근을 취하고 있었던 거고요. 이런 면에서 흔히 얘기할 때 분단에는 그렇죠. 상당 부분 냉전 체제가 그 외곽에 있었고 우리는 흔히 미국과 소련만을 얘기하지만 결국은 분단 체제는 내부에서도 형성이 되고 있었다는 얘기고요. 이 분단 체제를 가장 적절히 활용했던 인물들이 남북한 모두에서 정권을 잡았어요. 제가 물리적으로 분단이 된 데에서 법적으로 분단이 됐다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신적 분단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 정신적 분단이 남북 분단에서 가장 뼈아픈 분단이라고 봐요. 역사적인 기록들이나 그 이후에 지금은 거의 다 돌아가셨지만 해방 이전에 생존했던 분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1948년에 남북한의 각기 다른 정부가 수립이 되고 그 이후에 직접적으로 왕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그 당시에 남북한 주민들이 가진 생각은 뭐였냐면요. 그냥 가기는 어렵지만 북쪽에 사는 우리 동포 그리고 남측에 있는 우리 같은 핏줄들 이런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부터는 적으로 바뀌어요. 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죠. 없애버려야 될 원수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정신적 분단인데요. 이게 한국전쟁이에요. 그리고 이 한국전쟁을 기화로 해서 분단체제를 영어로는 exploitation이라고 하죠. 분단체제를 자기에 알맞게 활용해 먹는 양측 정치가들의 행태는 더더욱 증폭이 됩니다. 재미있는 게요. 여기서도 둘 다 쫓겨날 뻔했어요. 자,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에 지금은 너무 이게 고리타분한 얘기가 돼서 그런 영화 만들어도 안 볼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이런 거 거의 라디오 드라마나 거의 단골이었거든요. 지금도 가끔 그 목소리가 나와요. 그 목소리 들리는 게 이승만 대통령을 성대 묘사한 성우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는 육성방송을 봐도 그렇습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자마자 한 말이 있어요.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지금 국군이 공산 적도들의 공격을 격퇴하고 북으로 진격하고 있습니다. 현 자리를 유지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방송을 이승만은 대전에서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급해지니까 인민군 진공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한강다리를 끊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남았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사람들 민심이 좋겠어요. 문제는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의 선출 방식은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투표장에 가서 직접 뽑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뽑았단 말이에요. 민심이 떠나가는 걸 아니까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를 해보니까 거의 무소속들이 더 많이 돼요. 이승만이 지지 세력으로 삼고 있었던 세력들이 국회에 진출을 별로 못합니다. 이 상태로 그대로 대통령 선거를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자, 부산까지 쫓겨갔으니까 더더욱 외부에서는 전쟁을 통해서 한국 정부를 없애려고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이승만이 실각을 하게 생겼어요. 근데 어떻게 이걸 돌파를 했냐면요. 전쟁 중이니까 계엄령 선포가 가능하잖아요. 부산에 계엄령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국회 근처에다가 무장군인을 갖다 놓고요. 그러면서 들이밀었던 법안이 뭐냐?
개헌안이에요. 어떤 개헌안?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 왜? 여전히 국민들한테는 좀 먹혔단 말이에요. 이 직선제 개헌안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대통령의 재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오히려 국내적으로 자기한테 반대되거나 결집할 수 있는 세력들을 주로 좌익들로 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조봉암의 진보당 사건이었어요. 아마 조봉암 선생의 진보당의 정강 정책을 지금 우리 요즘 나오는 총선 이런데 이제 새롭게 걸어 놓으면은요, 아마 조봉암 선생의 진보당은 중도 좌파 정도의 정당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근데 좌익 정당, 이적 정당으로 낙인 찍혀가지고 전부 철퇴를 맞았단 말이에요. 이걸 바탕으로 이승만 장기 집권 체제가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고요. 아주 똑같은 상황이 북한에도 벌어져요. 제가 북한 정치론 강의를 할 때 주로 이제 강의하거나 하는 쪽이 그런 쪽인데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은 누구하고 누가 붙어 싸운 전쟁이에요? 누구하고 누가 서로 적대해서 싸운 전쟁이요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나와요. 한국군, 그리고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 그 다음에 중국군, 북한군. 그럼 제가 70점짜리 대답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국 전쟁은요, 엄밀히 얘기하면 3개월 동안은 이 네 가지 구도고요. 사실은 전체 3년을 일관하면 한국군과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 그리고 중국군이 맞서 싸웠던 전쟁이에요. 왜냐고요? 한국전쟁의 초반 1, 2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10월까지 북한군은 요새 젊은 친구들 잘 쓰는 말로 갈려버렸습니다. 철저하게 괴멸됐어요. 만약에 10월에 9월 말부터 준비해서 10월에 중화인민지원군이 참전하지 않았다면 북한 정권 괴멸됐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는 수단이 없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일단 거의 평안북도까지 쫓겨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비상정책회의를 열었고 그 이후에 어쨌든 중국군이 들어오면서 반전의 계기가 만들어졌는데요. 자, 1950년 하반기에 벌어졌던 이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라 그러죠. 요새도 나오고 있는. 이게 보통 그 최고 정책 결정 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사회주의 정당에. 모든 사회주의 정당에. 전원회의 분위기가 전원회의 위에 정치국회의가 있는데요. 정치국회의를 열었는데 정치국회의 분위기가 좋았겠어요? 호언장담을 하다가 거의 이제는 잘못하면 진짜 다시 만주벌판으로 나가야 되게 생겼는데, 소련으로 가거나. 그 전쟁 책임이 그 당시에 김일성이 수상이었단 말이에요. 당 중앙으로 불렸고. 당연히 책임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때 김일성이 어떤 기법을 썼냐면요. 오케이. 전선에 책임이 있는 모든 전선사령관들을 해임한다. 이 중에 70%가 김일성의 측근들이에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공평무소한 것 같죠? 문제는 나머지 30%가요. 저쪽의 대표 선수급이었다는 얘기예요. 100%를 한꺼번에, 그러니까 자기의 일부 측근들까지 다 쫓아내고 인적 개편을, 문제는 인적 개편을 했을 때 저쪽은 선수층이 얇은 가운데서의 대표 선수였기 때문에 교체된 인물들이 별로 정치력도 없고 힘도 못 써요. 이쪽은 비교적 인력이 풍부하니까 내 편을 자르고 나서도, 쫓아내고 나서도 충분히 연계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냐면요. 일정한 시점이 지난 다음에 다시 북한 권력 엘리트를 보니까 거의 90%를 김일성파가 다시 차지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가장 중요한 거는 김일성에 그래도 도전할 만한 연안파라든가 아니면 소련파 또는 남노당파의 거물들은 이미
수족이 다 달아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남로당 한국전쟁이랑 불리한 여건 내에서 처음에 남로당파, 소련파, 자, 제일 먼저 없앤 것들이 군사적인 지휘관들을 없애고요. 한국전쟁 끝나기 시작하면서 6.25 전쟁이죠. 남로당, 소련파, 연안파 차례로 다 제거합니다. 전후 복구기에 연안파와 소련파가 한번, 이거 개인 숭배 아니야? 자, 북한이 잘 나오는 말이요. 개인 숭배 아니야? 이렇게 나오면 항상 거기에 대해서 역공으로 나온 말이에요. 종파주의. 단일 대우를 형성을 했는데 왜 파벌을 종파주의로 때려잡습니다. 연안파, 소련파가 개인 숭배 아니야? 그랬더니 그거 종파주의야. 이게 8월 종파 사건이에요. 1958년에 결국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권력 구도가 확립이 됩니다. 56년, 58년 이승만하고 김일성이 권력을 공고하는 과정까지도 굉장히 비슷해요. 이것도 분단체제에 힘입은 바가 굉장히 크고요. 60년대는요. 일단은 양측 다 자체 정비에 주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일단은 서로 좀 냉담한 관계들이 유지가 돼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때 바로 4.19 혁명을 위해서 혁명 후의 분단체제 극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제가 왜 이 자료에 불임적 노력이라고 얘기했냐면요.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실제로 영양가 있고 실현 가능한 아무런 대안이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5.16 쿠데타 이후에 반공 논리가 재강화됐고 분단체제를 극복하기보다는 경제발전, 우리라도 좀 우선 먹고 살자라는 논리가 강화가 됐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한국에서 이른바 얘기하는 집권당이나 아니면 도전이나 흔히 얘기하는 보수나 진보 공이 일단 분단체제를 기정사실로 수용하게 됐고요. 북한은 이 시절에 바로 김일성의 주체 사상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고요. 여러분 요즘은 좀 사라지는 병진정책이라는 거 김정은 위원장이 만든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이걸 썼던 말은 김일성이에요. 경제력과 국방력의 병행 건설을 주장을 하고요. 이 시기 북한도 분단체제의 통일론이 하자라고 북한은 얘기하긴 합니다만 북한도 이때는 구호뿐이었던 것이 내부 정지 작업이 우선이었어요. 1960년대가 북한에서 내부 숙청이 완결된 마지막 시기입니다. 이게 바로 북한 내의 갑산파 내부에 제가 김일성 추종자가 갑산파라 그랬죠. 이 갑산파 내부에서의 권력 투쟁이 바로 리오손하고 박금철의 숙청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흔히 사회주의 국가들은요, 당 국가 체제라 그래요. 국가를 이끌어가는 전위당으로서의 공산당의 역할을 인정을 하고 그 대신 공산당 내에서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민주적 토론이 보장이 됩니다. 집단적 정책 결정을 미덕시해. 왜? 사회주의의 기본 철학 중에 하나인 유물론은 역사를 해석하는 가장 좋은 건 생산관계와 토대지 인간의 불안한 정신이 아니에요. 인간의 정신세계를 굉장히 불안하다고 봤다고요. 그 정신세계가 불안한 인간 1인한테 권력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로서의 당이 통치해야 된다고 봤는데 이걸 정반대로 뒤집어 엎은 김일성의 수령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북한 내에 수령 독재 체제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기반이 쌓여요.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는요, 주로 시민사회가 그냥 분단체제의 피해자예요. 근데 70년대가 되면서부터요, 피해자인 동시에 서서히 가해자로서의 위치를 갖춰가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게 남북한 모두의 공통적으로 등장했던 메시아주의의 등장이에요. 메시아주의란 건 뭐냐면요, 분단체제 극복할 건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날 믿고 따라. 내 말에 토다는 친구는 북한 용어로 치면 반동. 우리로 치면 뭡니까? 우리로 치면 결국 그렇죠. 과거의 용어로 치면 땡땡땡이에요. 그리고 요새 용어로 치면 종북이고요.
1972년에 남북한 모두 대화를 시작하죠. 근데 이 대화라는 것이 71년, 72년간에 일어났던 7.40 혁명이 여기서 나왔어요. 대화라는 것 자체가요, 어떻게 보면 진정한 대화라기보다는 사실 양쪽 다 김일성과 박정희의 1인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대화였단 말이에요. 한국이 10월 유신을 통해서 유신 헌법을 제정한 게 1972년 10월이에요. 북한이 기존의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입각한 사회주의 헌법을, 기존 헌법을 버리고 주석제를 채택한 사회주의 헌법을 채택한 게 1972년 11월이에요. 짠 거 같아요. 그죠? 둘 다 뭘 내세웠냐? 조국 통일의, 지금 반공을 중심으로 한 조국 통일의 대업을 담당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체제를 좀 변형을 시켜서라도 내가 적어도 통일이 완성될 때까지는 국가 최고 지도자를 해. 이게 유신헌법의 골자란 말이에요. 올려쳐도 맺혀도.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한 것도 명칭을 뭐라고 붙였어요? 통일주체국민회의란 걸 만들었어요. 1972년에 사회주의 헌법을 제정을 하면서 주체 사상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같은 공산당 지도 이념이라 그랬어요. 그 주체 사상에서 수령의 가장 큰 역할이 뭔지 아세요? 인민 대중을 역사적인 승리의 길, 아까 얘기한 적화입니다. 미완의 혁명을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지도자로서의 수령을 내세운 거예요. 이게요, 종교색의 메시아예요. 구원자. 내가 메시아니까 날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부터 사람들이 분열이 됩니다. 메시아를 안 따르는 사람들은, 메시아 안 따르는 사람은 누구예요? 악마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의 아이덴티티를 거기로 가져가고요.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들 뭐예요? 그게 요새 용어로 빠예요. 그 빠라는 게요, 90년대, 2000년대 이때부터 빠들이 형성됩니다. 결국 메시아주의를 바탕으로 80년대에 들어가면서 한국은 어쨌든 이 당시가 암울한 시대이긴 하지만 80년대 중후반부터 민주화의 맹화가 생겨나기 시작을 하고요. 또 70년대부터 오히려 이제는 역공을 시작해요. 왜? 한국 국력이 북한보다 앞서기 시작을 했으니까. 이때부터 통일 논의도 시작을 되게 되고, 그리고 민주화의 과도기 과정에서 북방 정책 등을 통한 우회적인 북한 압박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요. 북한은 오히려 김정일로 70년대부터 준비를 해서 80년대에 김일성에서 지금의 김정은 위원장 아버지죠. 김정일로 권력 계승이 완성이 되지만 체제는 오히려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90년대를 왔어요. 민주화가 됐단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죠. 그런데 민주화가 되면서 나오기 시작한 건 사실은 그 이전부터요. 민주화 이전에도 한국 내에서 이른바 진보라 그럴 수 있는 논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억압됐단 말이에요. 이 억압된 목소리들이 분출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분출이 되는 과정에서 한쪽은 과거에 하지 못했던 목소리들을 보상적으로 더하기를 바랬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게 여전히 굉장히 서로를 포용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일어난 게 뭐예요? 남남 갈등이라는 게 일어났고요. 이때부터 여야 간에 선거 치를 때마다 이른바 색깔 논쟁이 일상화됩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얘기한 핵 개발하고 이것이 선군 정치라는, 북한이 오히려 문을 닫아걸, 80년대부터 남북한 관계 대부분의 양상들은 말이죠, 북한이 문을 닫아걸면서 북한 쪽에선 더더욱 기존에 가지고 있던 수령제 독재의 폐쇄성이 지속이 되고요. 이때부터는 북한이 가지는, 북한에게는 1민족 1국가 2정부 2체제라는 게 뭐겠어요? 분단으로 그냥 가자라는 거예요. 서로 양측이 따로 하는. 우리는 오히려 통일을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사회 내부적으로는 분단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이러니컬한 건 1950년대에 40년대, 50년대 분단이 시작될 당시에 분명히 냉전체제와 미소 강대국의 영향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80년대에는 오히려 이 분단체제를 만든 외부적 장벽은 제거가 됐어요. 근데 우리 사회 내에 그리고 남북한 양측 내의 동인들이 실질적으로 분단 극복이 더 어려운 방향으로 상황이 진행이 됐다라는 거고요. 이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 바로 분단 체제보다 더 무서운, 자, 정리를 해보죠. 북한 내부에서는 일단은 자기의 생존을 위한 이 체제 분단 쪽으로 나중에 더 여건이 낮으면 다시 돌아간다라고 해도요, 독자 생존 쪽으로 길을 틀기 시작했고, 우리 쪽에서는 통일을 지향하면서 그 통일에 대한 방식의 의견들이 서로 갈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정말 틀리면요, 차라리 그러려니 합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요, 1990년대 이후에 1990년대 이후에 각 정부가, 우리나라 행정부들이 표방했던 대북 정책들 있잖아요. 그거 이름 딱 빼고요, 제가 쫙 내용들 쳐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드리면 여러분들 정부 구별 못해요. 모든 정부가 평화통일 주장했고요, 모든 정부가 남북한 교류협력 주장했고요, 예? 모든 정부가 남북한 간에 한반도에서 되도록이면 전쟁이 일어나서 안 된다는데 공감했고요. 그 내에 적화통일해야 된다는 정부 없었고, 그 내에 북진통일해야 된다는 정부 없었어요. 똑같은데 내게 마치 음식점에 가면 원조 붙여놓듯이 내 것만이 선명성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요? 내 거 제외하면 다 짝퉁인 거예요. 내게 진품이고. 상대방을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나하고 다른 상대방을. 그리고요, 이게 정치인들은 원래 정책 제초라 그랬다는데, 이분들의 빠들도요, 그걸 인정을 해요. 나 말고 다른 놈은 짝퉁이에요. 이제 2부, 진짜 분단 차이보다 더 심각한 우리 내부의 분열이라는 문제, 진영 논리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